월급 500만 원을 받는데도 통장에는 항상 0원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단 5년 만에 1억을 모았고 특별한 재능이나 고수익 투자 없이 가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5년 전 제 40살 생일날 저는 통장 잔고를 보고 식은땀을 흘렸어요. 10년을 직장 생활했는데 모아놓은 돈이 겨우 300만 원이었거든요. 그날 저는 인생을 바꾸는 결심을 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40대 직장인 중 단 12%만이 1억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그 12% 안에 들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매달 통장에 남는 돈이 얼마나 되나요? 혹시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어디론가 사라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40대가 되었는데도 모아둔 자산이 생각보다 적어서 불안한 마음이 드시나요? 부자의 3가지 소비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의 자산은 매년 1000만 원씩 늘어날 수 있어요. 특별한 재능이나 투자 지식이 필요 없는 누구나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죠.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제가 알려드릴 방법만 따라해도 당장 이번 달부터 5월 30만 원 이상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5년 동안 복리로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1억 원이 넘는 금액이 됩니다. 2024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체 연령의 평균 금융자산은 약 1억 3천만 원 정도라고 해요. 하지만 같은 소득을 벌어도 어떤 사람은 자산을 늘리고 어떤 사람은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죠. 그 차이는 바로 소비 습관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특별한 고수익 투자가 아닌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소비 함정들을 알아보고, 둘째,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절약 전략, 셋째, 소비보다 더 큰 만족감을 주는 대체 활동들, 넷째, 자산을 차곡차곡 불리는 현명한 방법, 마지막으로 이 모든 습관을 지속하는 심리적 전략까지 함께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의 소비 습관을 바꾸는 첫걸음을 오늘 이 영상과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1. 무의식적 소비 함정 파헤치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계획에 없던 물건을 갑자기 사게 되거나 세일 기간에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구매한 경험?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무언가를 사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던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빠지기 쉬운 무의식적 소비 함정이에요. 제 경우엔 퇴근길에 들르는 대형마트가 가장 큰 함정이었어요. 피곤한 상태로 마트에 들어가면 계획에 없던 물건들이 장바구니에 담기곤 했죠. 한 번은 일주일 동안의 영수증을 모아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에 쓴 돈이 무려 15만 원이나 됐거든요. 한 달이면 60만 원, 1년이면 720만 원이에요. 이렇게 새는 돈을 모으기만 해도 엄청난 금액이 되더라고요. 소비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우리의 소비 결정 중 약 70%는 감정이나 무의식적인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요. 특히 40대는 사회적 지위와 가정에 대한 책임감으로 인해 체면 소비나 보상 소비에 취약한 시기랍니다. 힘들게 일했으니까 이 정도는 써도 되라는 자기 합리화가 자주 일어나는 나이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런 무의식적 소비 함정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실천했어요. 첫째, 24시간 룰을 적용했어요. 충동 구매를 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24시간 이상 기다린 후에 정말 필요한지 다시 생각해보는 거예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욕구는 하루만 지나면 사라지더라고요.
10만원 이상의 물건은 일주일 룰을 적용했고요. 이 간단한 방법으로만 연간 소비가 약 30% 줄었어요. 둘째, 소비 일기를 작성했어요. 매일 저녁 그날 사용한 모든 돈을 적고 각 지출이 필요였는지 욕구였는지 분류했죠. 그리고 욕구 지출에는 그 순간의 감정도 함께 기록했어요. 예를 들어 스트레스 받아서 치킨 주문 2만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기록하니 제가 어떤 감정 상태에서 불필요한 소비를 하는지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셋째, 캐시 올리 전략을 활용했어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집에 두고 일주일 생활비를 현금으로만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신용카드를 쓸 때는 느끼지 못했던 돈이 나가는 아픔을 직접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현금이 주는 심리적 압박감이 불필요한 소비를 자연스럽게 줄여줬어요. 넷째, 쇼핑몰 앱과 마케팅 이메일을 모두 삭제하고 구독 취소했어요. 알림이 오면 무의식적으로 확인하게 되고 결국 필요 없는 물건을 사게 되더라고요. 이 방법으로 온라인 충동 구매가 약 70% 감소했어요. 다섯째, 목적 쇼핑만 하기로 결심했어요. 심심해서 시간 때우기로 쇼핑하는 것을 완전히 중단했죠. 쇼핑은 오직 특정 물건이 필요할 때만 그것만 구매하기 위해 가는 목적지로 바꿨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필요해서 구매한 것은 몇 %나 될까요? 필요하지 않았는데 구매한 것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 돈이 모였다면 지금 얼마가 되었을까요? 무의식적 소비를 줄이는 것은 결국 자신의 소비 패턴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통제하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에요. 내가 왜 소비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불필요한 소비를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첫 단계랍니다. 이 모든 방법의 핵심은 결국 의식적 소비로 전환하는 것이에요. 모든 지출에 대해 이 소비가 나에게 진정한 가치를 주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습관을 들이는 거죠. 이렇게 무의식적 소비 함정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제 경우엔 연간 약 800만 원의 절약 효과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일상에서 실천하는 효과적인 절약 전략.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무의식적 소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약 전략도 필요하죠. 저는 이것을 현명한 소비라고 부르는데요. 단순히 안 쓰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혹시 통신비, 보험료, 구독료 같은 고정 지출을 최근에 점검해 보셨나요? 많은 40대 분들이 한번 계약하면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고정 비용이 실은 가장 큰 새는 돈이에요. 제 경우엔 고정 지출 재점검만으로 5월 35만 원을 절약할 수 있었어요. 먼저 통신비부터 점검했어요. 3년 이상 같은 요금제를 쓰고 있다면 대부분 손해를 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통신사에 전화해서 현재 진행 중인 프로모션을 물어보고 요금제를 변경했더니 같은 데이터 용량에 월 1만 5천 원이 절약됐어요. 가족 결합 할인도 적용했고요. 인터넷과 IPTV도 결합 상품으로 바꾸고 약정을 갱신하니 월 2만 원이 추가로 절약됐죠. 다음은 보험이에요. 40대가 되면 불필요한 특약이 많아지는데 이걸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보험 설계사와 상담 후 중복되는 특약을 정리하고 실비보험을 온라인 보험으로 갈아탔더니 월 7만 원이 절약됐어요. 요즘은 보험다모와 같은 사이트에서 나에게 맞는 보험을 비교할 수 있으니 한번 체크해 보세요. 또 놀라운 절약 포인트는 각종 구독 서비스였어요. 넷플릭스, 왓챠, 웨이브, 티빙 모든 OTT 서비스를 다 구독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음악 스트리밍, 클라우드 저장소, 각종 정기 배송 서비스까지 제가 계산해보니 월 10만 원이 넘더라고요. 이 중에서 실제로 자주 사용하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해지했어요. 필요할 때만 한 달 구독하는 방식으로 바꿨죠.
그 결과 월 8만원 정도가 절약됐어요. 식비도 큰 부분을 차지했어요. 직장인이라면 점심값이 만만치 않죠. 저는 일주일에 3일은 도시락을 싸가는 반도시락 습관을 들였어요. 주말에 반찬을 미리 만들어두면 아침에 싸는데 5분이면 충분해요. 이렇게 하니 월 10만원이 절약되더라고요. 또 커피값도 무시 못하는 지출인데 텀블러에 집에서 내린 커피를 가져가니 월 6만원이 절약됐어요. 에너지 비용도 생각보다 큰 부분을 차지해요. 전기요금은 누진제라서 조금만 절약해도 많이 아낄 수 있어요. 멀티탭 활용해서 대기전력 차단하기, 냉장고 온도 적정하게 유지하기 같은 작은 습관으로 월 3만원 정도가 절약됐어요. 특히 여름철 에어컨 사용 시 선풍기를 함께 틀면 체감 온도는 비슷한데 전기요금은 훨씬 적게 나오더라고요. 또 하나의 절약 팁은 공동구매와 대량구매예요. 자주 사용하는 생필품은 대형마트보다 코스트코나 이마트 트레이더스 같은 곳에서 대량으로 사면 단가가 훨씬 저렴해요. 이웃이나 친구들과 함께 공동구매하면 더 좋고요. 이런 방식으로 생필품 구입비가 약 30% 정도 절감됐어요. 교통비도 만만치 않은 지출이죠. 저는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장거리 이동 시에는 카풀 서비스를 활용했어요. 자가용은 주말에만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꿨더니 유류비와 주차비가 월 15만원이나 절약됐어요. 또 자동차 보험도 다이렉트 보험으로 갈아타면서 연 20만원 정도를 아꼈고요. 놀라운 것은 이런 현명한 소비 습관으로 불편함은 거의 없었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더 효율적인 소비를 하게 되니 만족도가 더 높아졌죠. 그리고 이렇게 월 평균 85만원 정도를 절약하니 연간으로는 1020만원이 모이더라고요. 5년이면 5천만원이 넘는 금액이죠. 여러분도 지금 당장 고정지출부터 점검해보세요. 매달 나가는 돈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더 저렴하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찾아보세요. 이렇게 시작한 작은 변화가 5년 후에는 엄청난 자산이 되어 돌아올 거예요. 절약의 핵심은 포기가 아니라 최적화예요. 같은 효용을 더 적은 비용으로 얻는 방법을 찾는 거죠.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이런 최적화할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3. 소비보다 더 큰 만족감을 주는 대체 활동 찾기.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여러분, 혹시 스트레스 받을 때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뭘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쇼핑이나 외식으로 위안을 삼곤 하죠. 이런 감정 소비가 우리 통장을 가장 많이 위협하는 적 중 하나예요. 제 경우에도 그랬어요.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거나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곤 했죠. 그런데 이런 소비로 얻는 행복감은 굉장히 짧더라고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쾌락의 적응어다닉 애더프테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물질적인 소비로 얻는 행복감은 빨리 사라지고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일으킨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소비 없이 행복감을 주는 대체 활동을 찾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이런 대체 활동들이 소비보다 더 오래가는 만족감을 주더라고요. 첫 번째로 찾은 대체 활동은 운동이었어요. 특히 달리기와 등산에 빠져들었는데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러너스 하이라는 황홀감을 느끼게 됐어요. 운동 후에 분비되는 엔도르핀이 쇼핑으로 얻는 쾌감보다 훨씬 강하고 오래 지속된다는 것을 알게 됐죠. 게다가 체력도 좋아지고 건강검진 수치도 개선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어요. 운동에 드는 비용은 초기에 운동화와 간단한 운동복 구입 정도였고 이후에는 거의 들지 않았어요. 두 번째 대체 활동은 독서와 학습이었어요. 백화점에서 쇼핑하던 시간을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보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베스트셀러 위주로 읽다가 점차 재테크, 심리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로 관심이 넓어졌어요.
지식이 쌓이면서 자존감도 높아지고 대화할 때 자신감도 생겼어요. 무엇보다 소비에서 얻는 만족감보다 더 깊은 충족감을 느낄 수 있었죠.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니 비용도 거의 들지 않았고 이마이너스북 구독 서비스를 활용하니 한 달에 10,000원 정도의 비용으로 무제한 독서가 가능했어요. 세 번째는 취미 활동이었어요. 오랫동안 접어두었던 그림 그리기를 다시 시작했는데 이게 정말 좋은 스트레스 해소법이 됐어요. 디지털 기기로 하는 그림이 아닌 실제 종이와 연필, 물감을 사용한 아날로그 그림이었죠.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깊은 몰입감을 느꼈고 완성된 작품을 보며 성취감도 얻었어요. 초기에 재료비가 조금 들었지만 A 사용지와 연필만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었어요. 네 번째는 사회적 관계 강화였어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모임을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등산 모임으로 시작해서 점차 독서 모임, 재테크 스터디 모임으로 확장됐어요. 이런 모임에서는 소비보다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심이 되다 보니 오히려 돈을 절약하는 방법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특히 재테크 스터디에서 배운 지식들은 자산을 불리는 데 큰 도움이 됐죠. 다섯 번째는 자원봉사였어요. 한 달에 한 번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는 봉사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제게 가장 깊은 만족감을 주는 활동이 됐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기쁨이 어떤 소비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이었어요. 여섯 번째는 명상과 일기쓰기였어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쇼핑몰에 접속하던 습관을 10분간 명상하는 것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매일 밤 그날의 감정과 생각을 일기에 쓰는 시간을 가졌죠. 이 과정에서 제 소비 욕구가 어디서 오는지, 진짜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비용은 전혀 들지 않았지만 정신적 건강과 자기 이해에는 큰 도움이 됐어요. 마지막으로 미니멀리즘 실천을 시작했어요. 집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이 물건이 정말 내게 가치가 있는가? 를 질문했죠. 필요 없는 물건들을 기부하거나 중고로 판매하니 오히려 수입이 생기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물건이 줄어들수록 마음이 가벼워지고 행복감이 커진다는 사실이었어요. 소유보다 경험에서 더 큰 만족감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소비 말고 할 수 있는 활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활동이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을 줄 수 있을까요? 이런 대체 활동을 찾는 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거든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물질적 소비보다 경험적 소비가 더 오래가는 행복감을 준다고 해요. 그리고 관계, 성장, 기여에서 오는 만족감이 가장 지속적이라고 하죠. 제 경험으로도 이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이런 대체 활동들로 인해 제 월 소비액은 약 40만 원 정도 줄었어요. 연간으로는 480만 원, 5년이면 2,4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경험과 관계, 성장을 얻게 된 것이었어요. 소비를 줄이면서 오히려 인생의 질은 더 높아졌으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성비 아닐까요? 4. 자산을 차곡차곡 불리는 현명한 방법.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까지 소비를 줄이고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모은 돈을 어떻게 불릴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아무리 열심히 절약해도 그 돈을 현명하게 굴리지 않으면 1억 모으기는 쉽지 않거든요. 많은 40대 분들이 자산 관리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투자는 전문가나 하는 것, 나이가 많아 위험한 투자는 못해, 이런 생각들이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실제로 알아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무조건 주식이나 부동산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고
차근차근 시작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제가 5년간 실천한 자산관리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비상금 마련이었어요.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최소 6개월치 생활비를 안전한 곳에 비상금으로 마련했어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같은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죠. 이 비상금은 언제든 출금 가능한 예금이나 MMF 머니마켓 펀드에 보관했어요. 수익률은 낮지만 안전성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두 번째는 소액 적립식 투자의 시작이었어요. 매달 절약한 돈의 일부를 꾸준히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처음에는 월 30만원부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100만원 이상 투자할 수 있게 됐어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분산 투자였어요.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여러 자산에 나눠 투자하는 거죠. 투자 초보자였던 저는 처음에 인덱스 펀드와 ETF 상장 지수 펀드부터 시작했어요. 전 세계 주식시장이나 한국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상품들이었죠. 개별 주식을 고르는 것보다 안전하면서도 은행 예금보다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KOSPI 200 ETF나 S&P 500 ETF 같은 상품들이 있는데 이런 상품들은 시장 평균 수익률을 따라가면서도 수수료가 낮다는 장점이 있어요. 세 번째는 적립식 펀드 투자였어요. 전문가들이 운용하는 펀드에 매월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방식인데 이것도 분산 투자 원칙에 따라 국내 주식형, 해외 주식형, 채권형 등 다양한 유형의 펀드에 나눠 투자했어요. 특히 달러 기반의 해외 펀드에도 투자했는데 이것이 환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도 분산시켜 주더라고요. 네 번째는 세금 혜택이 있는 투자 상품 활용이었어요. 퇴직연금 IRP에 추가 납입을 시작했고 ISA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도 개설했어요. 이런 상품들은 세제 혜택이 있어서 같은 금액을 투자해도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죠. 특히 40대라면 은퇴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니까 퇴직연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섯 번째는 배당주 투자였어요. 매년 안정적인 배당금을 주는 우량 기업의 주식을 조금씩 매입했어요. 주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꾸준히 배당금을 받을 수 있었고 이 배당금을 다시 투자하는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었죠. 국내 시장에서는 금융주나 통신주가 대표적인 고배당주로 알려져 있어요. 여섯 번째는 장기 투자 원칙이었어요.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최소 5년 이상의 관점으로 투자했어요.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삼았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했지만 그때 오히려 투자금을 늘렸더니 이후 회복 과정에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어요. 일곱 번째는 자동이체 투자였어요. 월급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투자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도록 설정했어요. 월급 받고 쓰고 남은 돈 투자가 아니라 월급 받고 먼저 투자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방식으로 바꾼 거죠. 이렇게 하니 투자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낮아지더라고요. 여덟 번째는 재테크 공부였어요. 유튜브, 책, 블로그 등을 통해 꾸준히 재테크 지식을 쌓았고 앞서 말한 재테크 스터디 모임에도 적극 참여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기본 용어와 개념을 하나씩 이해하다 보니 나중에는 투자 결정을 훨씬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었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자산을 굴리니 연 평균 약 8%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어요. 물론 해에 따라 변동이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죠.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투자 수익이 늘어날수록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을 조심했다는 점이에요. 수입이 늘어나도 지출을 그에 맞춰 늘리지 않고 추가 수익은 다시 투자에 돌렸어요. 저는 재무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엑셀로 간단한 자산관리 시트를 만들어 매월 업데이트했어요. 자산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그래프로 확인하니 더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스마트폰 앱이나 엑셀로 자산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성장이 더 큰 동기가 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부터 시작해도 될까? 라는 의문을 가지실 텐데, 투자의 가장 좋은 시작 시점은 20년 전이고 두 번째로 좋은 시점은 지금이라는 말이 있어요. 절대 늦지 않았으니 오늘부터 작은 금액으로라도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점은 화려한 수익률을 쫓기보다는 자신의 상황과 성향에 맞는 안정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한다고 무작정 따라하는 투자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에요. 이런 투자 방법들을 통해 제가 5년간 모은 자산은 약 6,500만 원 정도였어요. 여기에 앞서 말한 절약으로 모은 3,500만 원을 더해 총 1억을 달성할 수 있었죠. 여러분도 나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목표예요. 5. 새로운 습관을 지속하는 심리적 전략. 자, 이제 마지막 섹션으로 넘어갈게요. 지금까지 소비 습관을 바꾸는 방법, 절약 전략, 대체 활동, 투자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이런 모든 변화를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습관으로 만들기 위한 심리적 전략이 필요해요. 아무리 좋은 방법도 지속하지 못하면 소용없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새해 결심처럼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시작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원래 습관으로 돌아가는 경우,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조금씩 심리적 전략을 배우고 적용하면서 이런 변화를 5년 이상 지속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전략은 작은 성공의 축적이에요. 처음부터 큰 목표를 세우면 중간에 포기하기 쉬워요. 그래서 저는 작은 목표부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 원 절약하기가 아니라 오늘 커피값 4,000원 아끼기부터 시작한 거죠. 이런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점차 더 큰 목표에 도전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시각화 기법이었어요. 제가 1억을 모았을 때 어떤 기분일지,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상상했어요. 이런 긍정적인 미래 이미지가 힘든 순간에 절제력을 발휘하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실제로 저는 거실벽에 자산 목표 그래프를 붙여두고 매월 달성률을 색칠했는데, 이렇게 시각적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니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더라고요. 세 번째는 보상 시스템이었어요. 작은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주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한 달 절약 목표를 달성하면 좋아하는 책을 한 권 사거나 박물관에 가는 등 소비보다는 경험적인, 그리고 자기 성장에 도움이 되는 보상을 선택했어요. 이런 건전한 보상이 동기부여를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했죠. 네 번째는 책임감 파트너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와이프와 함께 재테크 목표를 세우고 서로 격려하고 체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혼자였다면 중간에 포기했을 수도 있는데 누군가와 목표를 공유하니 더 책임감이 생기더라고요. 가족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목표를 가진 친구나 지인과 함께하면 훨씬 지속력이 높아져요. 다섯 번째는 자동화 시스템이었어요. 의지력에만 의존하면 언젠가는 한계가 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많은 부분을 자동화했어요. 앞서 말한 자동 이체 투자뿐만 아니라 지출 관리 앱을 활용해 자동으로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달력에 정기적인 재무 점검 일정을 등록해
알림을 받는 방식으로요. 이렇게 시스템화하니 습관을 유지하는 데 드는 정신적 에너지가 훨씬 줄었어요. 여섯 번째는 마인드셋 변화였어요. 절약은 희생이다라는 생각에서 현명한 소비는 자유를 향한 선택이다 라는 생각으로 바꿨어요.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더 큰 가치를 위해 현재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심리적 부담이 훨씬 줄었어요. 또한 부자가 되려면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보다 현재 소득에서 얼마를 남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전환했어요. 이런 마인드셋 변화가 저의 지속적인 습관 유지에 큰 도움이 됐어요. 일곱 번째는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삼는 것이었어요. 때로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 달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자책하기보다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런 성찰의 과정이 오히려 더 강한 습관을 만드는데 도움이 됐죠. 여덟 번째는 커뮤니티 참여였어요. 온라인 재테크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비슷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정보와 경험을 공유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성공 사례를 보며 용기를 얻고 어려움을 겪을 때는 조언을 얻을 수 있었죠.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이라는 느낌이 큰 힘이 됐어요. 아홉 번째는 감사 일기였어요. 매일 밤 절약이나 투자에 성공한 작은 일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일기에 적었어요. 오늘 점심 도시락을 싸서 돈을 아꼈다. 충동 구매 욕구를 참았다. 이런 작은 성공에도 스스로를 칭찬하고 감사했죠.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이 새로운 습관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삶의 균형 유지가 중요했어요. 모든 에너지를 절약과 투자에만 쏟다 보면 삶의 즐거움을 잃고 중간에 포기하기 쉬워요. 그래서 여가, 취미, 관계, 건강 등 다른 영역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가끔은 계획된 의미 있는 소비를 통해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도 장기적인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됐어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데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해요. 처음 2달만 견디면 그 이후부터는 점점 자연스러워진다는 뜻이죠. 여러분도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최소 2달은 꾸준히 시도해보세요. 그 이후부터는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이런 심리적 전략들이 절약과 투자를 일시적인 도전이 아닌 라이프 스타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 결과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1억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죠. 지금까지 소비 습관을 바꿔 5년 만에 1억을 모은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봤어요. 무의식적 소비 함정을 피하는 방법,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절약 전략, 소비 대신 만족감을 주는 대체 활동들, 자산을 불리는 현명한 방법, 그리고 이 모든 변화를 지속하기 위한 심리적 전략까지요. 제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작은 변화의 힘이에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큰 변화를 만들려고 하면 실패하기 쉽지만 일상의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바꿔나가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마치 복리 효과처럼 작은 변화들이 모여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거죠. 처음 시작할 때는 한 달에 30만원 절약하기처럼 구체적이고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보세요. 이것만 해도 1년이면 360만원, 5년이면 1800만원이 모이거든요. 여기에 투자 수익까지 더해지면 1억 모으기가 결코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에요.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것에
중요성이에요. 제가 나눈 방법들이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을 거예요. 각자의 상황, 성향, 목표에 맞게 조금씩 수정하고 적용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첫걸음을 떼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의 첫 번째 단계로 오늘 저녁에 한 달 고정 지출 목록을 작성해 보는 건 어떨까요? 어떤 부분에서 불필요한 지출이 있는지, 어떤 부분을 최적화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한 가지 작은 소비 습관을 바꿔보세요. 커피 한 잔을 직접 내려 마시거나 점심 도시락을 준비하는 것처럼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좋아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재정적 자유를 향한 첫걸음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